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서울 성산로 땅꺼짐으로 2명이 중상을 입은 지 하루 만에 인근 도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견돼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전국에서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원인은 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일어난 서울 연희동 인근에서 이번에는 도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점검 중인데 주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여당 내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말을 툭툭 던진다며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자 한 대표는 어떤 말이 옳은지 봐야 한다며 곧장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이틀 남은 대표 회담을 90분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25만 원 지원법 등이 의제로 결정됐지만 의료 대란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제외됐습니다. 지난 17일 폭염 속에 지체장애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숨진 사건은 경찰관의 근무 태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거나 순찰을 빼먹는 등 여성을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휴일 낮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한 달 이상 이어진 폭염 특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진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견해차를 드러낸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인데 이에 한 대표는 말이 옳은지를 봐야 하는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대비 당 연찬회 특강에 나선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당정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란 의정 갈등 중재안을 제시하며 대통령실과의 이견을 표출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회창, 정동영 등 대선 후보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당정이 함께 가지 못했을 때 재집권에 성공한 여당은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한 대표는 곧장 의정 갈등 문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정부 시각과는 반대로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앞에 세워서 어떤 말이 옳은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란 권 의원 지적엔 당대표가 의견을 낼 때마다 일일이 전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치진 않는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당정 갈등이 개파간 신경전으로까지 확산하는 기류인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에게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측과도 좀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이지 갈등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니까 이제 좀 옆에서 보면 조마조마하죠. 반면 애초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는 이른바 수평적 당정 관계는 총선이나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행사 때마다 국민이 요구해온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당이 목소리를 낸다고 또 문제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처음으로 불참하고 한 대표 역시 정부의 의료개혁 보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모습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가 이틀 뒤 열리는 대표 회담을 일부 공개로 90분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의제를 모두 논의하기로 했는데 최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등 쟁점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합의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국민의힘 박정아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표회담 의제와 형식 등 합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90분 동안 회담하기로 결정됐는데요. 양당 대표가 각자 7분씩 모두 발언을 한 뒤 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해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 대변인까지 3+3 회동이 될 예정인데 독대는 따로 없을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같은 경우는 양당 대표께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측은 신경전이 가장 치열했던 의제를 두고선 우선 서로가 처음에 제시한 안들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 아래 여당이 주로 거론한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문제, 지구당 부활, 의원 특권 폐지 등이 의제로 반영됐습니다. 또 야당이 요구해온 최상병 특검법이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도 공식 의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야당이 도중에 제안한 의료 대란 문제는 여당 거부로 공식 의제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식 실장은 모든 부분에서 열린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고, 박정아 실장도 의제 제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긴 회담 시간 동안 양당 대표가 관심 있는 사안이 추가로 논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아 의원께서는 공식적인 의제로는 다루지 말자. 그러나 어떻든 모든 부분에서 대화가 열려있는 대화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당은 회담에 임하기 전 계략적인 틀의 수준에서 합의문을 미리 작성해 놓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양당 대책기구도 설치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여야 협의에 긍정적 전망과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다만 내일로 예정된 추가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의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서울 연희동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생긴 구멍에 빠져서 2명이 크게 다쳤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같은 도로에서 균열과 치마 현상이 추가로 확인돼 관계 당국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가 도로를 뜯고 흙을 퍼나릅니다. 차선 2개가 통제되면서 인근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서 도로 치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개 차로를 가로지른 균열은 가로 세로 1.5m 정도 크기였는데 금이 간 곳을 중심으로 도로 일부가 5에서 8cm 정도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찰 도중 균열을 발견한 서부도로 사업소는 서울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균열과 치마가 발생한 장소가 앞선 땅꺼짐 사고처럼 급격한 집안 치마 우려가 있는 곳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수박스 연결부 불량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고 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루 전 땅꺼짐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친 지점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또다시 균열이 발생해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앞서 땅꺼짐이 발생하기 직전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덜컹거리던 모습이 공개되며 이번 균열과 치마도 땅꺼짐의 전조 증상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땅이 꺼진 원인을 조사하면서 인근 도로 아래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곳을 추가 발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에 저희가 기록해서는 그때는 발견 안 됐어요. 인근 빗물 펌프장 관로 공사가 한동안 중단된 것과 땅 꺼짐이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취약한 지질인 건 맞아요. 복잡한 지질에 맞게끔 조심해서 공사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터널이 매립됐다고 저는 봐요. 도로가 갑자기 꺼지고 잇따라 균열과 치마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최근 경남 하동에 있는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경찰관 근무 태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파출소에서 직원이 잠을 자고 순찰을 빼먹는 등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여성을 살릴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전날 새벽 2시 10분쯤 순찰차에 타 불볕더위 속에 36시간이나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현관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엔 경찰관 4명이 있었지만 모두 자는 등 쉬고 있었습니다. 순찰차에 들어간 A씨가 발견되기까지 직원들은 해당 순찰차를 이용한 7차례 순찰 계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순찰차에 있던 36시간 동안 3차례 근무 교대가 이뤄졌는데 이때도 차량 앞문을 열어 계기판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순찰차를 주정차할 땐 차량 문을 잠가야 하고 근무를 교대할 땐 차량 청결 상태 등도 점검해야 한다는 근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A씨 목숨을 구할 기회를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근무 태만을 인정하며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은 하동경찰서장과 파출소 직원들을 인사조치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법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피습 현장을 둘러보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양팔을 잡힌 채 법원으로 향합니다. 대낮 법정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A씨는 신문에 앞서 범행 이유와 흉기 반입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인 손해본 게 억울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피해 금액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때부터 범행 계획하신 어떻게 반입하신 거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인 출금 중단 피해에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회복될 줄 알고 기다렸다가 가망이 없어 보이자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금속성 재질로 된 20cm 길이 과도였는데 A씨는 몇 달 전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성 재질의 흉기가 어떻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속입니다.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법정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정마저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결코 안전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원 행정 책임진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사건 경위를 모두 파악한 뒤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법원에 보안 요원의 장비 착용과 교육 등 법정과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또 떨어져서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2달째 떨어졌습니다. 7월 대출금리는 연 4.55%로 6월보다 0.16%포인트 내렸습니다. 가계대출금리는 4.06%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에 그쳐 9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이 계속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하락세가 가계비 증가세를 부추길까 은행권은 앞다투어 가상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가상금리는 차주의 신용도나 은행 영업비용 등 여러 위험성을 고려해 결정되고 별도 상한은 없습니다. 사실상 은행 마음대로 가중해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표금리 내림세를 상쇄할 만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데 7월까지는 이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월 하순 이후에 가상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시차를 가지고 8월부터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가상금리 줄인상에도 지표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을 구속해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검은우산 비대위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미 밝혀진 피해액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 대표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 위메프에 대해 자율구조조정 ARS 기간 연장 없이 이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되지만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개로 회의에 참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은 주요 국내외 투자자 15곳을 포함해 다수와 미팅했고 한 곳에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돈 봉투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만큼 남은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1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의 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일제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선고에 불참해 다음 주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허종식 의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일정과 이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회의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허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무슨 재판부가 검사의 무슨 대변인입니까? 아니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니까요. 현재 검찰은 다른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도 돈봉투 수수자로 판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돈봉투 수수자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 뒤 처음으로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이 대표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드는 데에는 텔레그램 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됩니다. 원하는 인물의 사진과 함께 각종 조건을 넣으면 인공지능이 10초도 안 돼서 나체 사진을 만들어내는데 불법 합성물을 얼마나 쉽게 만드는지 정현우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온갖 나체 합성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한 텔레그램 방. 지난해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인데 누가 합성을 잘했는지 서로 경쟁하고 순위까지 매겼습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지인 능욕방에서도 쓰인 이른바 텔레그램 봇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얼굴 사진만 올리면 인공지능이 나체 이미지를 합성해줍니다. 제 사진을 텔레그램 봇에 올려서 합성 사진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봇 프로그램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대화창에 들어가니 초반 몇 차례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며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나온 사진을 이용하면 합성이 수월하다는 등 각종 안내사항이 나오고 기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자 다양한 선택사항이 등장합니다. 나이대부터 체형, 의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선택사항을 고르고 완료 버튼을 누른 뒤 합성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초. 몸을 훤히 드러낸 합성 사진은 마치 실제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역시 단 8초 만에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텔레그램 봇 링크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손쉽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작과 유포가 간단하다 보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 하나 올려놓은 건데 이것이 무슨 큰 죄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장난하는 건데 뭐 또 이게 큰일이 벌어지겠어? 라는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런 텔레그램 봇에 대해 내사하고 있지만 텔레그램 본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 봇 프로그램 제작자나 이용자, 합성물 유포자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지르기는 쉽지만 추적은 어려운 딥페이크 범죄.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국제 공조를 강화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충남에서 여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 의뢰한 중학생이 최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 7월 해당 교사와 학교가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 교사는 병가를 냈고 교사 보호 조치로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서울 성산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하루 만에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추가로 발견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 보신 분들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SUV 차량이 누운 모습 그대로 땅이 꺼졌는데 이 네. 정도 크기가 서울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싱크홀 크기로 봐서는 이게 범위나 면적으로만 따지면은 더 크게 균열도 발생한 적도 있지만 인명 피해를 동반했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누가 운전을 해도 저거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순식간에 저렇게 됐고 또 그 조수석에 계신 여성 동승자께서는 심정지가 된 상태까지 이송이 되셨고 다행히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그 또 후유증 피해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다 저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는데 되게 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좀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사고가 됩니다. 예. 지금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또 도로 침하가 발견되면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추가적인 도로 침하 현상이 더 나타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진 않지만 도로 처짐이 발견이 된 건데요. 예.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복구는 완료가 됐지만 저 원인이 완벽히 다 해소됐다, 발견됐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당분간 계속 살펴야 되겠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튼튼한 아스팔트 도로가 그 크랙이 가고 밀리듯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 밑에는 상당히 지금 빈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사고가 난 티몰리 차량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그 차량을 들고 나서 밑에 보면은
아스팔트가 깨져서 그대로 내려앉은 부분이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해당 그 싱크홀의 땅꺼짐의 앞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가 텅 비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차가 높은나중으로 때리니까 그냥 아스팔트를 깨트리면서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저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해당 지금 통제구역을 포함해서 폭넓게 당분간 관리,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이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얼마 전에 뭐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지나왔던 길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놀라셨던 것도 같고 네. 그 인근 주민들은 저 길은 당분간 못 다니겠다, 무서워서 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근이 조금 다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위험하다는 부분은 느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일단은 지자체와 경찰의 통제를 따르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복구를 했고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기시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땅꺼짐이 생기고 집안 붕괴가 이렇게 생기면 당장 큰 비가 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명확하면 공포도 적을 텐데 그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도록 폭넓고 좀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어제 이 땅꺼짐이 발생하기 직전에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해당 영상을 촬영한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왼쪽 반대편 방향 도로를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높게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상황이 이상하다. 약간 땅이 꺼지는 게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다가 내용 공유하고 점검하라고 얘기 좀 하려고 영상을 찍었죠.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주변에 사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곳이 뭐 빗물 펌프장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살짝 아래로 좀 가라앉은 도로다 네. 보니까 차량들이 움푹 패인 도로를 지나가면서 휘청휘청거리고 덜컹덜컹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땅꺼짐 사고의 좀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또 관심을 가진 그 위원께서 시민께서죠 지나가시면서 이제 10시쯤에 저 영상을 찍은 게 이제 대략 11시 조금 지나서라고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11시 26분에 땅꺼짐 사고가 났고 그 오전 10시에 저 방향을 지나가는데 땅이 움푹 패인 게 느껴졌는데 1시간쯤 후에 반대 차선을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차량이 튀어오를 정도로 진행이 돼서 이건 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구나 인지하시고 저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 연락을 하셨는데 이제 조치를 해달라고 한 후에 조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사이에 땅꺼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시간이 화재로 따지면 몇 분이지만 도로에 멀쩡한 도로가 땅이 꺼진다는 거는 10시 정도의 움푹 패임 그리고 11시 반, 1시간 반 후에 꺼짐이니까 좀 이 도로 입장에서 보면 도로 측면에서 보면 좀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전 10시에 좀 패였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네. 거길 지나갔던 수많은 차들이 같은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미리 조금 더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들고요. 네, 좀 이거 그렇습니다. 외에 다른 전조 증상은 없습니까? 일단은 땅 밑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전조 증상이라는 건 이제 원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우수, 하수 이런 밑에 물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든지 물이 빠지던 배수구가 막히고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이런 증상이 지하에 땅 밑에 물길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침식이 되면서 이제 밑에가 지반이 내려앉으니까 지표가 내려앉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바로 균열부터 시작합니다. 예. 균열이 되고 비틀어지게 되니까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렛대 원리도 되는 거니까 반대쪽은 올라올 수도 있죠. 아하. 그래서 지표가 비틀어지는 게 심각한 당장의 조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울퉁불퉁하는 패인 정도다. 그렇게 되면 밑에서는 원인이 상당히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민분들도 땅 패임이라든가 땅 꺼짐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분이 보이면 신고를 하셔서 지자체에 신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몇 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시간이 좀 있게 되니까 조치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신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해당 도로는 서울시가 지난 5월에 조사를 네. 해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교수님도 저 차를 드러내니까 아스팔트가 모양 그대로 떨어져 있더라. 네. 결국 비어 있었다는 비어있었다. 얘기인데 네, 네. 3개월 동안 그렇게
큰 공간이 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 해당 구간도 이동형 지표 투과 레이더로 이제 검색을 했던 구간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도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밀도를 높일지 어떨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장기간의 정책으로 보면 지하공간 위험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능형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km 이상을 저렇게 조사를 하고 평균적으로 500-600개소를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5월 달 시험에서 지금 사고까지 3개월이 넘은 건데요. 역시 추측입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전 10시에 그 울퉁불퉁함이 11시 반에 그 증상으로 사고로 이어질 때까지 단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간에 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전에는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어떤 원인이 최근에 생겨서 진행될 수가 있었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저런 크기의 큰 그 땅꺼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징후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인이 약한 경우에는요. 예. 상수도관이 약간 파열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면. 근데 지금 저렇게 단시간에 진행됐다는 거는 그 무언가 원인이 강력한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길이 심하게 틀렸다든지. 예. 네, 그런 부분이 되면 주변을 뭐 광범위하게 복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또 무슨 증상을 또 사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위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서울시간 검사가 지표 투과 레이더, GPR 네. 탐사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또 신뢰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 조사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일시에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 구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요. 해당 도로도 그 편도 4차선 총 8차선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서울시에서 역시 관리하는 도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로들을 이제 우리가 초음파 탐사라고도 하는 건강검진을 하듯이 몸속에 혹을 찾는 것처럼 땅속은 빈 곳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보내서 그 레이더의 파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땅속의 빈 곳을 찾아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직접 보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똑같은 지질에서 저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 충분히 검출할 수 있으니까 저런 부분을 조금 밀실하게 하고요. 동시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생한 것은 1년이든 6개월이든 분기 반기별로 당겨도 또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실시간 감시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집중호우, 소나기, 빗물 펌프장 그리고 그 밑으로 지나는 상수도관, 가스관 여러 가지 지금 추정되는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좀 유력한 거는 뭐로 좀 분석하십니까? 네,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물하고 땅입니다. 물하고 흙이죠. 물하고 흙인데요. 예. 물은 빗물,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또 주변에 지하수 지반 땅을 팠을 때 지하수위가 달라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흙은 우리가 지질과 지반인데요. 저렇게 도로 밑은 공사를 할 때 그냥 덮는 게 아니고 밑에 지반을 다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질에 대한 부분보다 지반이 다짐이라는 거는 튼튼하게 다져도 내려 눌려 다지게 되면요. 밑에 물길이 생기게 되면 그 지반이 내려앉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또 토질도 균질하게 되니까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물길이 생기게 되면 이 물 때문에 치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상수도는 찾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죠. 네. 하수도는 막히게 되면 관이 끊어지면 흙이 막게 되니까 배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게 그 땅꺼짐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빗길이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그 비가 온 뒤에 당장 그쳤더라도 짧은 기간은 2주, 길면 3개월 동안 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3개월 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땅꺼짐이 발생한 만큼 지금은 또 괜찮더라도 또 향후 몇 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울퉁 이렇게 패인 부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산콜센터 그리고 민원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면은 그나마 긴 시간 동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겠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차량이 튀어오르는 정도의 땅꺼짐이다. 이 사고도 정말 가슴을 쓸어내기고 큰 사고이긴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운전자분들이 차량이 망가졌을 때 하는 것처럼 조치가 되면 삼각대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차량 통제를 즉시 요청한다면 이렇게 경찰이나 소방대 같은 경우는 5분, 7분 정도의 도착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자체 민원보다는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긴급성을 좀 판단을 해서 운전자분들도 모두의 책임은 아니지만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지신다면 이런 사고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에서도 지난 21일에 상하수도 노후화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오면은 네. 이 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또 지반이 약해지고 봄이 네.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잦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겨우내는 어떤 관리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빙유 관리라고 하는데요. 예. 4월 달에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제 물은 얼면은 이제 다른 물질과 다르게 팽창을 하죠. 예. 팽창을 하다 보니까 주변 것들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고 꽉 채우고 있다가 이게 녹아내리면서 빈 공간이 생기면서 균열들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가장 추울 때보다 오히려 이 추운 게 풀린 해빙기에 이 동파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부산 그 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는 교훈을 많이 주는데요. 저 사고 직전에 이제 공사장 인근에서 싱크홀이 점점 커지는데 이제 공사장 그 관계자분들이 계속 좁게 통보를 하고 철판으로 덮는 정도의 미봉책, 나중에 천막으로 덮고 예. 영상들이 계속 있는데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원인을 해결 안 하고 덮기만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큰 게 진행이 됐고요. 저 정도니까 다행이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증상이에요, 증상. 겉에부터 우리가 피부도 어디 닿지도 않았는데 발진이 생기고 고름이 난다면 그럼 피부의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근본적인 원인을.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이제 당장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일단 무엇인가 원인이 생긴 거니까 공사 관계자든 주변 주민이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펴서 좀 저렇게 큰 사고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하 개발이 잦은 곳이 조금 더 그렇습니다. 땅 꺼짐에 더 취약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하 공간을 더 이제 아까 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지하 수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심각한데요. 지하 수위 같은 경우는 물그릇을 여러 군데 압력으로 담고 있고 어떤 곳은 대기압인데 그럼 땅을 파게 되면 물길이 새로 생기게 되고요. 물이 차서 압력이 차도 문제고 차 있던 곳에서 물이 빠져서 압력이 낮아져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땅 꺼짐 현상 같은 경우는 물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 이게 미봉책으로 계속 위에서 덮기만 하면요. 도로에서의 땅 꺼짐을 계속 덮으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과거에 일산에서의 그 건물 치마 같은 경우도 그 앞 도로에서의 땅 꺼짐 징후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덮기만 하고 계속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큰 빌딩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예.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꺼짐도 큰 사고지만 그 주변 지역의 지역과 건물의 치마를 보면 이 또한 대형 재난의 징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으려고 할 게 아니고 원인을 해결해야죠.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저런 땅 꺼짐 도로를 피하지 못하고 네. 차량이 저렇게 빠졌을 때 네. 차량이 이렇게 좀 기우뚱돼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네. 그런 경우에 탈출할 때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예. 인간의 뇌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그리고 몸 자체가 뒤틀리게 되면 그 자기의 자세와 그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식을 잃게 되는데요. 지금 저 사고 같은 경우도 예. 좌측으로 이렇게 높지 않은 높이지만 저 차량의 측면 높이죠. 그러니까 2.5m 깊이로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운전자는 이 운전석 문에 닿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 충격이 없는데 충격이 조수석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크겠죠. 아하. 왜냐하면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회전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더 크게 돼서 조수석에 계신 분이 저기 심정지까지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됐는데 일단 저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요. 당장 움직인다는 것보다 일단 침착하게 화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야 돼요. 예. 주변에 자기보다 의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저런 상황에서 상조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몸을 살짝 움직여 보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 더 의식이 있고 멀쩡한 분한테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움직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저 땅 꺼짐이라는 건 사실 땅 밑이기 때문에 더 밑에 웅덩이가 더 컸을 수도 있잖아요. 예.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신이 차리신 직후에 침착하게 자기 몸을 살피시고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동승자를 구조하고 피난하는 이런 좀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그 아래에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파손이나 가스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게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계 최악의 지하철 참사 3개 중에 2개를 우리나라에서 겪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대구 지하철에서 지하철역 화재 말고 복공방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LPG 가스가 누설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LPG는 특성상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그게 고였다가 일시에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 시내 가스가 이제 LNG 가스라고 해서 누설이 되면 날아가는 공기보다 가볍거든요. 그보다 위험성이 덜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수관이나 가스관이나 수도관 같은 경우는요, 멀쩡한 땅을 다지고 받침목을 놓고 그 위에 얹은 다음에 묻도록 돼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런 땅 꺼짐 때문에 집안이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나관, 그냥 공중에 붕 뜨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의 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손되고 균열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하수관 같은 경우는 이중 벽관을 쓰게 되는데 이게 땅에 묻혀 있을 때는 튼튼한데 노출이 되면 균열이 심하게 돼요. 그만큼 토합이 원둘레 방향으로 밀어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일단 저렇게 노출이 됐던 공간들은 또 파손의 균열 위험들이 있으니까 이게 잘 살피시고 그냥 위에서 덮어서 메꾸는 게 아니고 다짐이 들어가고 받침목을 두고 조심스럽게 묻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이런 누설이 있었는지, 가스배관 같은 경우도 누설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에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등 내륙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특보 수준 이하로 내려가겠고 한 달 이상 길게 이어진 내륙의 폭염특보도 주말 사이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이 시작하는 9월을 앞두고 있지만 한낮 더위는 여전히 한여름 수준입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 서울 등 내륙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체감 온도도 크게 올라 용인과 양평 등 경기 일부 지역은 무려 36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에서 동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크게 오른 건데 주말까지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까지 동풍에 의한 승온 효과에 의해서 강한 일사의 영향을 받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지속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은 이번 일요일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고 내륙 기온이 특보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서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에는 찬 공기가 일시 남하하고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져 더위가 더 주춤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하순 이후 한 달 이상 이어진 서울 등 내륙의 폭염특보가 주말 사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사가 차단이 되고 그리고 강수로 인한 기온 하강에 북쪽에서 찬 공기도 더불어 남하를 하기 때문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하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지역이 다소 많을 것이다. 한편 해안가로 불고 있는 강풍은 태풍 영향권에서 멀어지면서 주말 새벽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다만 너울성 파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BTS의 멤버 슈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그룹 BTS 멤버 슈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붙잡힌 뒤 24일 만입니다. 경찰은 슈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슈가는 처음 적발 당시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몰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슈가는 이후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 수사를 거쳐 조만간 슈가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수감이 끝난 뒤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복날 경로당 농약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고 다음 달 수사를 매듭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29명을 불러 진술을 확보했고 사건 발생 장소 등 94곳에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기교육을 받는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을 질러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화물질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길가에 멈춰서고 소방대원들이 환자를 태웁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위쪽으로 사다리가 펼쳐지고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준법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난 건 오전 10시쯤. 화재가 발생한 곳은 건물 3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문은 그대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 등 17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니까 막 하늘로 새까만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러더니 한 1분인가 있었는데 이 막 전기 탄 냄새가 막 나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막 사람이 대피하면서 야 신고해 빨리 신고해 그러면서 막 그 불을 지른 사람은 50대 남성 A씨로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준법지원센터를 찾은 A씨가 복도에서 자신의 몸에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분신을 시도했는지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은 건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면담을 요청하고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거주지 이전 제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면서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수백 차례 스토킹한 혐의가 있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5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범행이 정치적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당시 비명계로 꼽혔던 박 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과거 정부가 강제 수거 명령을 뒤늦게 내려 피해를 키웠다며 당시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형사조처에 나섰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책위 등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당시 복지부 장관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강제 회수하지 않아 73일간 시중에 방치됐고 540여 명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해 190여 명이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입시가 치러지는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의료계에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2035년까지 이어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던 기존의 정부 태도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불가 입장을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수련 시간을 줄여서 전공의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31년까지 주당 수련 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여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일말의 기대도 들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줄면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석 달째 줄었습니다. 소비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수출은 호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올림픽 효과와 스마트폰 신규 출시로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4% 줄었습니다. 석 달째 감소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3.6%,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협력사 파업과 조기 휴가, 생산 라인 보수 공사로 14.4%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8% 감소했는데 6월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에 분기나 반기 초 생산량이 주는 계절 효과도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 같은 달 대비로 보면 증가세라며 수출 호조를 감안하면 일시적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년 동월로 봤을 때는 지금 꽤 긴 시간 12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산업 안에서 생산과 서비스업,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 부문과 특히 소비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자동차 같은 내구재, 장마 영향으로 옷이나 신발 같은 준내구재, 값이 뛴 휘발유 같은 비내구재 다 줄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건설 투자를 5조 원 보강한 한편 지방재정은 이 불용을 최소화해 6.5조 원 추가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5달째 감소세인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추석 경기가 내수 회복세를 좌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얀마의 한 코끼리 캠프에서 지난 월요일 쌍둥이 코끼리가 태어났습니다. 21살 암컷 코끼리 펄 산다는 월요일 아침 암컷과 수컷 쌍둥이 코끼리를 낳았습니다. 코끼리 캠프는 쌍둥이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어미 코끼리는 더 많은 먹이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태풍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은 맑은 하늘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33도, 안동 34도까지 치솟는 등 무척 덥겠습니다. 한편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보다는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지만 오늘 밤까지 영남 해안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남해상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이면 동해상도 강풍과 파도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서쪽 지역은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또 영동 중남부 지역은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열대야 수준으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3도, 부산과 제주도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3도, 창원 34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가 본격화하리란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주류, 친윤계 내에서도 정부의 설득 작업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민주당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정기국회에 대비한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정부가 직접 당 의원들에게 의료개혁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나와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의료계에 굴복을 해서 또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을 하거나 뒤집는다면 사실은 이거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반대를 많이 할 걸로.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선 쓴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의정 갈등 장기화로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특히 조경태 의원은 내년 의대생 정원을 기존 2,000명에서 1,500여 명으로 줄인 점을 거론하며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등도 역시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 내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하신 거구나. 친윤계 내에서도 정부의 개혁 방향 자체는 맞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홍보나 설득 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CCTV 영상 등과 함께 의료 대란 이후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꼬집으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의료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입시가 치러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제1차 실행 방안에서 올해 안에 관련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며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피해 현황과 대응책을 일원화하고 오는 10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당정협의 하루 만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김종문 1차장 주재로 마련된 회의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일선 고위공무원단이 자리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대응책 마련이 너무 흩어져 있다는 여당 측 지적에 따라 범정부 대응팀을 만든 데 이어 곧바로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나선 겁니다. 이미 집중 단속에 착수한 경찰은 검찰과 함께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위장 수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창구를 합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대 청소년 피해 실태 파악에는 교육부가, 불법 영상물 확산 차단과 삭제, 탐지 기술 개발에는 과기부와 방통위 등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보여온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악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박모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후배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가 재심에서도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19살 나이에 사실상 은퇴 기로에 선 건데요. 이혜인 측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성추행이 있었다며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피겨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선수 인생이 끝날 위기 속에 이혜인은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YTN과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비밀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었다며 다정한 메시지까지 보여주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게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2달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혜인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혔다, 누명을 벗고 싶다면서 그저 한 사람으로서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갑론을박, 치열한 경론을 벌인 끝에 감경 사유가 없다면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후배 선수의 나이와 재반 상황을 고려해 빙상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방위 감사를 받는 체육회가 자칫 자정능력 상실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질타받을까 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올랐던 이혜인은 이로써 19살 나이에 은퇴 기로에 섰습니다. 오는 2027년 6월까지는 선수 등록도 대회 출전도 불가능하고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혜인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친형 손훈용 코치 등 3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 수석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포함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쓸 때마다 해석과 표현 방식을 두고 보수, 진보 학자들의 대립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모두 9종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단 한 줄.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는 애둘러 쓴 표현이 전부입니다. 대신 위안부 문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연습 문제를 넣었습니다. 여느 교과서와 다르게 친일 지식인에 대한 긍정평가도 상당 부분 소개합니다. 친일 논란이 있는 서정주 시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단원에서는
민주주의 대신 보수 진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다른 교과서들과 달랐습니다. 독재 체제로 기술한 타 교과서와 달리 평가원의 교과서는 장기 집권, 자유당의 집권 연장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새 교과서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선학교에 배포되면 이후 학교별로 검토한 뒤 내년에 사용할 출판사를 고르게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내일 오전 9시 반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SNS에 조사 일정을 공개하고 이상직 전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한테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전 비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노 관장 측은 A씨가 기소된 이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모 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구 대표는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논의하는 2차 협의회에 참석해 자구안을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 겁니다. 이번 집회에는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미정산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를 합쳐 모두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구 대표가 아직도 자금 조달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며 검찰이 즉각 구속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인멸, 증거조작, 사건 축소 은폐, 추가 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3천여 명에 가까운 서명을 모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 대표는 채권자들과 정부,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회생 절차 2차 협의회에 처음으로 나와 자구안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을 합병한 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와도 연동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다시 끌어들이고 3년 뒤 다시 회사를 매각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은 구 대표가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아닌 사업 계획안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도 투자자 유치를 계속 시도했지만 대부분 현 단계에선 투자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확약성 단계로 가려면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채권 채무 관계가 정비돼야지 그래야지만 다들 써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회생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일부 채권자들 의견을 받아들여 ARS 절차를 더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또 떨어져서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두 달째 떨어졌습니다. 7월 대출금리는 연 4.55%로 6월보다 0.16%포인트 내렸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4.06%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에 그쳐 9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이 계속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하락세가 가계빚 증가세를 부추길까 은행권은 앞다투어 가산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가상금리는 차주의 신용도나 은행 영업비용 등 여러 위험성을 고려해 결정되고 별도 상한은 없습니다. 사실상 은행 마음대로 가중해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표금리 내림세를 상쇄할 만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데 7월까지는 이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월 하순 이후에 가상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시차를 가지고 8월부터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가상금리 줄 인상에도 지표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7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2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다만 올 들어 누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40조 3천억 원 거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세 감소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33조 원이 거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5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스타라는 평가를 받는 테일러 스위프트.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한 유명인 1위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8,300톤 가까운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 총량보다 1,200배 가까이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투어 공연도 없었습니다. 어찌 된 걸까요? 스위프트는 영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러 갈 때 전용기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남자친구를 데려오려고 빈 전용기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전용기를 띄운 게 170번, 380시간입니다. 자, 비행기 타는 걸 부끄러워하라. 2018년 스웨덴에서 시작해 북유럽으로 퍼진 비행기 탑승 반대 운동의 표어입니다.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1km당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가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만큼 유럽에서는 철도 노선과 겹치는 항공 노선을 제한하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를 아예 타지 않을 수는 없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하나로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나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유인데 우리나라도 이 항공유를 사용하는 상용 운항을 시작했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승객 한 명당 같은 거리 이동에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기차의 20배에 이르는 항공기. 탈탄소 효과가 커 친환경 항공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가 현실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매스나 대기 중 포집된 탄소를 소재로 하지만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해 항공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탄소를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사프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의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U는 내년부터 항공연료의 사프 2% 혼합 사용 의무를 시작으로 비중을 점차 늘려 2050년에는 70%로 확대할 예정이며 아시아 각국도 잇따라 목표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사프 상용 운항에 합류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항공 인천 하네다 노선에 주 1회씩 사프 1% 혼합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6개 항공사가 상용 운항에 돌입합니다.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유 상용 운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세계 20번째 SAF 급유국가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발맞춰 2027년부터는 사프 혼합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일반 항공유의 2~3배인 점을 고려해 사프를 사용하는 항공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공항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운임으로 청구하지 않고 하는 실적들을 가지고 저희가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그런 경우에 일종의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한 세계 항공유 수출 1위인 우리나라의 산업적 강점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프 생산 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자세액 공제는
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저희가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향후에 금융 지원이라든가 세제 지원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유사들의 사프 전용 제도시설 건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인천 총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을 최대 1년 동안 무상 대여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차가 없어진 상황에서 차량 지원이라도 받자는 입장과 벤츠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는 입장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어기가 끝난 꽃게철을 맞아 대형마트들이 뜨거운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꽃게 최저가가 100g당 7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원래 유통업계는 금어기 직후 100g당 800원에서 900원의 햇꽃게 행사를 시작했지만 10원씩 내리는 가격 경쟁에 돌입해서 100g당 792원까지 판매하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이커머스 공세에 입지가 좁아진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철 신선식품인 가을 꽃게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뒤 경찰에게 마크롱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프랑스에 입국했다 전격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드로프. 드로프는 경찰 조사에서 프랑스 고위급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드로프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했다고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드로프는 지난 2021년 프랑스 국적 취득 전 마크롱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드로프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텔레그램 본사를 파리에 둘 것을 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드로프는 또 자신의 체포 사실을 통보할 관계자로 프랑스 재계 거물 인사 자비에 니엘을 지목했습니다. 통신그룹 일리아드 설립자 니엘은 마크롱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드로프가 구명을 위해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수사는 사법당국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Il est faux que j'avais procédé à quelque invitation que ce soit. C'est totalement faux. Je n'étais pas supposé voir M. Duroff, ni en fin de semaine dernière, ni dans les jours à venir. 500만 유로, 우리 돈 74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드로프는 수사 판사의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앞서 텔레그램을 탄압했던 러시아는 드로프의 러시아 국적이 아직 살아있다며 사건이 정치적 박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로프의 또 다른 국적국인 아랍에미리트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프랑스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에 대한 벌금 납부 집행을 위해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의 금융계좌 동결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X가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자 브라질 사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X 측은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계정의 차단을 강요받았다고 반발하며 언론 자유를 내세워 지난 17일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출신 인사를 차기 내각에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하는 해리스의 모습이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회피한다는 트럼프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CNN과 마주 앉은 해리스 부통령. 불법 이민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prosecuting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violations of American laws regarding the illegal passage of guns, drugs, and human beings across our border. My values have not changed. 또 자신이 집권하면 공화당 출신 인사를 내각에 앉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hen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are being made that have different views, different experiences. And I think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ublic to have a member of my cabinet who was a Republican. 트럼프가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질문에는 낡고 지겨운 각본이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가 이끄는 잔인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미국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o bring America what I believe the American people deserve, which is a new way forward and turn the page on the last decade.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유세를 벌인 트럼프는 생방송으로 인터뷰한 자신과 달리 해리스는 녹화방송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리스가 인터뷰한 모습에서 김정은을 맞상대할 리더의 자질이 보이지 않았다고 폄하했습니다. But that's right. He's real. But she was sitting behind that desk, this massive desk, and she didn't look like a leader to me, I'll be honest. I don't see her negotia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I don't see her with Kim Jong-un like we did. 이런 가운데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7개 경합주에서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3승 1무 3패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세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첫 인터뷰를 마친 해리스는 이제 트럼프와의 첫 승부처가 될 다음 달 토론 준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트럼프 측 변호인들이 오는 9월 18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를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내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선 조기 투표 직전으로 예정된 형량 선고를 그 이후로 늦추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미 당국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간 9월 4일 제5차 한미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엄중한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분야의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당산역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전용 환승센터가 내일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김포와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통행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산역 일대 도심 교통 체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종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지나는 당산역 인근 버스 정류장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광역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대기줄이 지하철 계단까지 빽빽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대기 상황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산역 광역버스 전용 환승센터가 손님 맞이 준비를 마치고 새벽 첫 차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신설되는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광역버스는 김포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9개 노선. 복잡한 도심 구간에 들어오지 않고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환승센터로 진입해 승객들을 승하차할 수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10분 이상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포, 인천에서는 노돌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좀 막히고 신호등도 있고 운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지금 개통되면은 올림픽대로를 바로 타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승객들의 보행 편의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환승센터까지 이르는 길이 90m 연결 통로에 지붕을 설치해 눈과 비를 피할 수 있고 냉난방 기능이 갖춰진 실내 공간에서 버스 운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버스와 일반 차량이 엇갈리면서 발생했던 당산로와 양평로 일대 차량 정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동해 울릉분지가 해외 심해 유전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석유 탐사의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섣부른 기대에는 경계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첫 석유 시추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갖은 의혹으로 논란이 컸던 동해 울릉분지 탐사. 울릉분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동해 심해 탐사 유망성, 동해 심해 탐사 성공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는데 울릉분지가 해외 심해 유전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가이아나 유전이 발견된 수리남 가이아나 분지와 레비아탄 가스전 등이 발견된 이스라엘 인근 레반트 분지 등이 울릉분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층 역천에 의한 퇴적물 축적, 석유가스의 이동 경로, 역단층의 존재 유무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가이아나 앞바다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수동형 대륙 경계에 해당하고 그곳에 나타나는 퇴적 패턴이 우리 울릉분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퇴적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김 교수는 또 울릉분지에는 석유와 가스가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있을 것이라며 석유 탐사 시 울릉분지 남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질학적 구조에 기대를 걸 수 있다면서도 결국 시추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신중함도 표했습니다. 이번 울릉분지 심포지엄은 지질과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지질총회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습니다. 아직 검증해야 할 과제도 남았지만 이번 심포지엄은 동해 울릉분지 탐사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추를 통해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초가을 산책 명소인 뚝섬 한강공원이 오늘은 화려한 패션쇼 런웨이로 변신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인 패션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네,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정원 속 패션쇼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 패션로드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는데요. 이 탁 트인 한강과 아름다운 정원 사이에 놓여진 이 주황빛 런웨이에서 90명의 모델들이 친환경적인 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과 어망 등을 활용한 의상부터 정말 다양한 의상들이 서울의 밤을 수놓고 있는데요. 평소에 입기에도 무리가 없는 예쁘고 실용적인 옷들로 가득합니다.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와 K-패션 브랜드를 동시에 알리는 서울 패션로드는 지난 5월 석촌호수에서 처음 열렸고 오늘 이곳 뚝섬 한강공원에서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번 패션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패션인데요. 패션 업계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빠르게 제품을 생산하면서 구매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과 의료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 3명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오래 입을 수 있는 패션은 물론 버려지는 것들을 재해석해 가치를 창조하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패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 패션로드를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친환경 패션쇼를 하면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주 오게 되는 뚝섬 한강공원 위치해서 이제 패션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이질감이나 좀 어려운 점을 좀 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옷을 살 때는 좀 약간 죄의식이 있었어요. 환경을 오염시키나 너무 옷에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재활용되는 거 보면서 조금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번 런웨이는 우리가 평소에 입고 있는 이 옷 하나가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뚝섬 한강공원 서울 패션로드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어느덧 8월의 끝자락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 안동은 34도까지 오르면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영동 중남부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9월의 첫날인 일요일을 기점으로 더위는 많이 누그러지겠는데요. 특히 다음 주 초반에는 찬 공기가 일시 남하하고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 선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시작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맞아요. 저도 눈이 뻑뻑하고 간질간질한 결막염에 걸린 경험이 있어요. 그럼 가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결막염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먼저 최대한 눈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손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평소 손을 깨끗이 자주 닦는 게 좋습니다. 안구의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혹시 사용해야 한다면 중간중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시로 먼 곳을 응시하거나 따뜻한 수건을 눈에 올린 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민지, 정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